톡 같지 않은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수석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김민석 의원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한 번만 조금 내려왔고 계속해서 1등을 하시다가 끝내는 이제 수석 최고위원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어제의 기분과 오늘의 기분은 조금 다를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일이 실제로 시작을 하니까요. 네. 책임감도 있고 또 오늘도 굉장히 바쁘게 지냈는데요. 앞으로 이제 험한 일들도 많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마음을 이제 잘 다잡고 있습니다. 어제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예, 오늘도 뭐 일찍부터 일정이 시작돼서. 네. 요새는 계속 좀 자는 시간이 좀 짧습니다. 아, 네. 아침에 이재명 신임 당 대표께서 이제 첫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를 하셨죠. 네, 네.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요? 오늘은 이제 꼭 필요한 우선할 인선을 정리를 했죠. 저희가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유임도 있었고요. 전략위원장에 대한 결정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처음 회의이기 때문에 쭉 이어서 점심까지 하면서 향후 저희들이 다뤄야 될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봤다고 할까, 뭐 브레인스토밍을 했달까, 그렇게 좀 다양한 주제들을 논의를 했습니다. 네. 시간으로 따지자면 이제 하루 흐른 건데 어제까지는 이제 후보 생활을 하시다가 오늘부터는 이제 수석 최고위원이 되셨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후보 시절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요. 전당대회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전당대회라는 것은 그때그때 이제 당의 어떤 방향을 결정하고 그것을 잘 실현해 나갈 지도부를 정하는 것인데, 네. 이번은 특별히 1차 당원대회라고 규정을 하는 데서 드러난 것처럼 사실 저희 모두가 경험해보지 않은, 후보들도 또 유권자들도 경험해보지 않은 당원대회라는 새로운 환경을 경험해 본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농반 진반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2년 후에 최고위원 나올 분들 한번 참 고소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처음 겪어보는 환경을 경험해 본 거죠. 그러니까 당원들, 권리당원 내 투표 비중이 사실상 이제 압도하는 그런 선거를 하게 돼서 종래의 대의원의 투표 비중이 전적이거나 또는 높았던 투표와는 전혀 다른 환경이 됐고요. 네. 그게 단지 유권자 구성의 변화뿐만 아니라 선거운동 방식에 있어서도 온라인에 호소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로 SNS 같은 뉴 미디어나 뭐 이런 방식으로 완전히 환경이 변한 그런 선거운동을 하게 된 거죠. 과정과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드라마틱했습니다. 이 순위가 바뀌는 일도 많았고, 지역에 따라 순위가 바뀌기도 했고요. 뭐 막판에도 그랬고, 뭐 예상치 못했던 그런 또 결과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다들 놀라는 과정도 있었고. 하여간 저희들도 최고위원 선거, 특히 최고위원 선거가 그랬습니다. 최고위원 선거가 이렇게까지 역동적이었던 경우는 없었던 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서로 많이 했습니다. 예, 당원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기 위해서 당원의 비중을 많이 높였던 이런 선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하고 보니 이렇게 하기를 잘했다 싶으신가요? 어렵긴 한데요. 저는 처음에 사실 출마를 결심했을 때 많이 주저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 약간 이제 중간 정도 등수가 나면서 조금 이제 어렵게 시작했는데, 막상 그렇게 나오니까 출마하기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던데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니까 배우는 것도 있고 도전 의지도 생기고, 그런 점에서 이런 환경에 도전을 안 했던 것보다는 도전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 하는 생각을 초반부터 하게 됐습니다. 예, 한 가지만 밝혀주신다면 어떤 걸 배우게 되었었는지.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러니까 가령 뭐 구체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비교적 정치 활동을 한 시간에 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방송에 나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사실은 아니었고, 네. 게다가 온라인이나 유튜브 이런 것들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저러 활동을 한 것에 비해서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부족한 점이 있고, 짧은 기간에
또 그와 관련된 이거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노력을 하면서 이게 온라인 관련한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도 몸으로 알게 되고 네. 그러면 느끼는 것도 많고 또 배우는 것도 있고 결국은 정치가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적인 문제이고 그러면서 배우고 그러면서 특히나 민주당 당원들의 집단지성이 얼마나 거대하게 조밀하게 작동하는지를 알게 되고 체험한 거 이런 게 뭐 굉장히 큰 경험이고 소득이고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1등은 아니셨거든요. 근데 이게 네. 후보 시절이 긴 건 아니에요, 실은. 근데 그 짧은 시간에 다시 1위를 탈하셨다는 건 분명히 당심, 당원들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수석 의원님을 바라보는. 그게 뭐였을까요? 최고위원 5분을 정하는 과정에는 각자가 생각하는 어떤 1차적 기준과 호감도, 선호도 이런 것들이 작동을 했다고 봐야 될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추려지면서 그럼 그 중에 누구를 1등을 해서 이제 이른바 이야기하는 수석 최고위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최고위 내에서 대표를 직접적으로 좀 더 가깝게 서포트하면서 최고위원들 간의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통상 이제 기대하게 되는 그런 수석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아마도 원내외를 조율할 수 있는 경험이라든가 현실적으로 단체전을 이렇게 이끌어본 경험이라든가 좀 종합적으로 전략이나 정책이나 또는 공격력이나 수비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종합 평가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 종합적인 역량에 있어서는 저는 비교적 좀 검증이 된 편이어서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조금은 안정적인. 함께 당선된 최고위원들도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그냥 등수대로 소개를 드리는 것이 편할 것 같네요. 전현희 의원은 아시다시피 이제 율사 법률가 출신으로서 국민권익위원장을 하셨고 윤석열 정부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죠. 그걸 잘 이겨내셨고 그리고 한준호 의원님은 그 언론개혁의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언론인 출신이고 본인이 한동훈 대표 좀 세워달라고 농반 진반 얘기할 정도로 아주 펀치한 분이시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그 한동훈 대표 옆에 서기 전에 저희가 일단 먼저 상당히 밀립니다. 그렇고 네. 우리 김병주 의원님은 다 아시다시피 그 우리 사성장군 출신이면서도 굉장히 소통력이 좋으신 분입니다. 외교안보에 대한 전문성도 있고 그리고 뉴미디어 환경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으셔서 네. 저분이 군인 출신이 맞나 싶을 정도로 대중성이 있는 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이현주 의원님은 이 논전에 굉장히 강한 분이죠. 네. 변호사 출신이면서 경제계에 대한 경험도 있어서 이 중도층의 정서에 대한 이해도 있으시고 논리가 굉장히 센 분입니다. 지금 네 분 다 소개드린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 외에. 네, 이렇게 이제 5분이 최고위원에 선출이 되셨는데 그동안 계속 저희가 정봉주 후보는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단 말이죠. 근데 네. 여기 안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예. 이게 아마 그 당원대회에 가장 큰 변화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러저러한 어떤 타작이 있었던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최종 순위에 크게 영향을 미치겠느냐 하고 바라보는 견해도 있었고 그렇지 않고 영향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견해도 있었는데 결국 결과는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그 결과를 보면 일반 당원들의 마음에 파장을 준 것이 결국은 크게 작동했다. 그리고 그것은 정봉주 후보께서 제기했던 이러저러한 문제 제기가 크게 공감은 결과적으로 보면 못 얻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것의 어떤 결과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 5분 안에
민영배 의원이 들지를 못했어요. 저희가 호남이다 보니까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이제 호남 출신 후보가 이제 아무도 안 계셔서 의원이 최고위원회 우리 호남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점이 있죠. 사실은 이제 민주당의 근데 국회의원들은 정신적으로는 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광주 정신, 호남 정치를 잇는 바가 있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어떤 존경심과 그 철학을 이으면서 연결되는 부분이 사실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북에서 성장했고 저도 외가의 뿌리가 뭐 전남 진도에 있고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다 그런 식의 연구는 있는데 많이들 있는데 이제 지역구를 호남으로 두고 있느냐 하는 눈으로 좀 좁혀보면 그런 데서 갖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네. 여러 번 도전이 있었고 이번에도 이제 민영배 의원께서 도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됐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 하는 점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이제는 어떤 그런 지역이라는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의 상당수가 비중으로 보면 최소한 원적지 기준으로 볼 때 호남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35% 정도 되는 걸로 수치상으로 그렇죠. 나오거든요. 예, 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준으로 어떤 정치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호남 정치가 기본적으로 지역적 연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어떤 리더십의 선택 기준으로 보지 않는 가령 다른 것 양면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를 호남으로 둔 정치인을 이번에 지도부로 배출하지 못했고 그것이 계속 누적돼 왔다는 점이 갖는 아쉬움이 있어서 네.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 자체가 당원들의 선택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적지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 부분을 점하고 있는 그런 것을 포함한 당원들의 선택이라는 점까지도 일단 하나의 현실로 고려는 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있는 게 사실이어서 지명직 최고위원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로 이것을 어떻게 반영해 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아마 대표께서 누구보다도 많이 고민을 하시겠죠. 지금 제가 그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당대표 네. 지명직 최고위원 언제쯤 결정이 날까요? 글쎄요. 그것은 이제 통상적으로 다른 이제 실무를 하는데 필요한 급한 당직들을 하고 지명직 최고위원의 경우는 과거에도 조금 고민의 시간이 깊어진 경우도 있어서 네. 언제쯤 될 거라고 딱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쉬움이 있다는 건 생각하고 계신다. 자, 이제 실제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새 지도부가 출범이 됐고 이재명 대표의 2기 체제가 다 정리가 됐는데요. 비전은 뭡니까? 비전이라고 할 때 정치적 비전이라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윤석열 정권의 교체, 그리고 민주 세력의 집권, 그리고 그 핵심으로서 이제 민주당의 집권 이것이겠죠. 네. 그리고 조직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제 2기 체제, 새 체제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실력주의 동심원 체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 친명이다, 비명이다, 반명이다 하는 계파 구분이 무의미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실력 있는 뭐 국회의원이든 지역위원장이든 당내 인사든 두루 그러니까 실력 있는 분들을 총력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야 된다는 얘기를 그런 용어를 제가 비로소 쓰고 네. 대표께서도 그런 용어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적인 비전은 그렇고요. 당면하게는 우선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가장 핵심 현안, 정치적으로는 최혜병 특검을 포함한 이 정권의 어떤 비리라든가 부조리를 정리하는 과제가 있고요. 네. 또 민생 과제로서는 지금 민생지원금을 포함한 뭐 이런 숙제들이 있고요. 최근에 크게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서는 이번에 독립기념관장이라든가 광복절 문제 등에서 드러나는 이 정권이 그야말로 친일 회귀에
쐐기를 박으려고 막 질주하고 있는 이런 친일적 모습, 네. 이런 것을 어떻게 이렇게 선을 그을 것인가, 뭐 이런 한 두세 가지가 핵심적인 쟁점이다라고 봅니다. 예, 친일 회계 문제 어떻게 당 차원에서 정리를 하실 건가요? 말씀을 나눠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대처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선 지금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해서 역사라든가 어떤 관련 단체에 대한 기관장들을 민족 정체성이라든가 헌법 정신에 안 맞는, 예를 들어 일제 강점기를 합법화한다든가, 뭐 말은 그것을 뉴 라이트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은 친일 매국적인 이제 이상한 생각이죠. 약간 그 이상한 사상인데, 네. 그런 것을 갖고 있는 분들을 임명하는 이 사태만큼은 우선 1차적으로 막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와 관련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우선 검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월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고 또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선고도 있을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당내 분열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뭐 그런 것이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저희가 안 한 것도 아니고 그 대부분의 정치적 배경이 너무나 일종의 정치 보복적인, 정치 탄압적인 성격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 알면서 저희들이 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기 연임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 일단 결과 자체도 뭐 나쁘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지도 않고요. 저희들이 정상적인 법적 판단이라면은 그리고 그것이 당에 어떤 분열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도 보지 않습니다. 네, 전혀 크게 느끼고 계시진 않으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이재명 대표께 대승적 협력의 정치를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이제 축하의 뜻을 밝혔고 앞으로 한동훈 지도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고 계십니까? 정치에서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도움이 된다면 뭐든지 협력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방향에서 잘 못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또 단호하게 비판도 하고 원칙적인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설득도 하고 압박도 하고 해야 되겠죠. 지금 대통령과 총선에서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러이러한 국정 방향 시작을 해라라고 하고 영수회담까지 했지만 대통령이 전혀 미동이 없었고, 그래서 새 지도부가 출범한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서 정당 대표 회담이라도 하자 열어놓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것이 성사가 될 지금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입장들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가령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는 한동훈 대표가 자기들도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실현하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께서도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 회담도 제안을 하셨고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제 생각하는 것만큼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정상이라면은 최혜병 특검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자기들도 그에 대해서 어떤 안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국회에서 정상이라면 국회의원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또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은 공당이면 그런 의견을 대표가 얘기했으면 자기들이 법안을 내야죠. 국회의원 10명만 동의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각각의 입장에 따라 법을 내고 그것들을 서로 협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어서 지금 대표회담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은 그렇게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대로 법안을 내고 서로 그것을 절충하고 토론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과연 그때까지 그렇게 법안을 낼 것인지도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당내에 뭐 친명, 비명, 반명 이런 구분 별로 의미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는 그게 어떤 걸 의미하겠습니까? 일단 지난 총선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반명이다라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당원과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죠,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번 당원 대회에서도 드러났듯이 대표의 어떤 연임에 대한 지지율이
80%대를 넘어서 뭐 사상 초유의 어떤 일사불란한 지지가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당의 체제를 짜는 데 있어서 국회의원들을 지난 시기처럼 친명 비명 반명 나누는 게 무의미하다라는 뜻이고요. 대부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뭉치고 정권 교체도 하자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각자의 역량과 개성에 따라서 일을 하면서 풀어가면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비서실장 그리고 수석 대변인부터 시작된 인사를 놓고서도 종래의 구도로 본다면은 뭐 친명이다 비명이다라고 할 때 이렇게 저렇게 갈릴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것을 별로 염두에 두지도 않고 주로 능력 중심으로 인사를 했고요. 네. 또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니까 다 좋은 평가가 비교적 나오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호남권에서 보면 보궐선거가 10월에 있는데 곡성하고 영광이 있습니다. 이때 조국혁신당에서는 이쪽으로 내려와서 좀 살겠다 지도부가 그만큼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뭐 어떻게 임하겠다 이런 게 있겠습니까? 저희도 뭐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지도부가 뭐 거기에 전력을 다하는 것은 당연히 돼야 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결국 그 주권자이신 해당 지역의 유권자 우리 시도민들께서 선호하는 인물을 공정하게 뽑아내는 과정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분들을 최대한도로 참여시키고 그 과정을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이 호남에서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이 원하는 후보를 선정하게 하는 과정을 최대한 투명하게 갖는 것 이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지도부가 열심히 한다라는 것은 그런 기본이 된 이후에 추가될 조미료 같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다 여겨지는군요. 민주당을 이제 실력 있는 인물들로 채우겠다라는 말씀, 실력 있는 이제 후보를 내시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실력 있는 후보이기도 하고 거기서의 실력은 결국은 유권자들이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좋은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경선 체제를 통해서 후보의 결정 자체에서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게 하는 것 우선 거기에 저희가 주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생도 잘 챙겨주십시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강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